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리가 좀 적은 거 아닌가요? 괜찮습니까? 네. 친구 따라 천리를 간다고 이한영 우리 회장님이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진도에 와서 한번 강의해 달라고. 오판주 원장님은 일본서 세미나가 있을 때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 오셔서 홍주 가지고 칵테일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판주 그러면 항상 칵테일이 홍주가 생각이 납니다. 언제 한번 그 홍주 맛을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 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기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공기가 막힐 때는 공기의 소중을 알듯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독일을 통일시킨 독일의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독일이 통일이 돼가지고 유럽의 최상위 국가로서 유럽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언제나 평화의 한반도를 통일의 한반도로 만들 수 있을는지 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평화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화 지킴이라 피스키핑 그럽니다. 지금 현재 남북이 대치하면서 휴전선을 가운데다 놓고 지금 있는 이 상황을 피스키핑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노력하자고 하는 것은 피스 메이킹. 평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잘 추진했는데 평화가 구축되는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그 수십 년 공들였던 금강산 관광이 끝나고 완전히 해체되어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정성 들여서 2개 내지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개성공단 부지를 남쪽으로 옮겨서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놨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개성공단을 없애버리고 드디어 윤석열 정부에는 폭파시켜버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언제나 다시 한번 평화가 만들어질 것인가, 구체적으로 피스 구조와 피스 빌딩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PPT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사실은 만들었는데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세계 지도의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것이 우랄 알타이 산맥이라고 합니다. 우랄 알타이 산맥을 중심 삼아 가지고 동쪽이 아시아고 서쪽이 유럽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알타이 산맥을 중심하는 그 중간 지대를 유라시아 지대로 그러죠. 그러면은 지금 이 서쪽에 있는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2022년 2월 24일에 일어났는데 지금 10월입니다. 오늘 24일이니까요. 지금 얼마 걸렸습니까? 2022년, 3년, 4년, 5년, 3년 반이 걸렸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지대가 얼마인가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1900약 70km 정도 돼요. 우리 휴전선이 지금 남북을 가르고 있는 휴전선이 옛날 155마일이라고 했는데 키로로는 250km입니다. 그러면 1970km 정도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이 얼마나 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는 인구가 1억 5천이고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4,300 정도 돼요. 러시아는 국민소득이 12,000불이고 2022년 2월 24일 날 현재로 얘기입니다. 12,000불이고 우크라이나는 4,600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 46,000불 정도 되거든요.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얼마나 처절하게 부셔졌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4,300불이라고 4,600불이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간시설은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로, 교량, 건물, 발전소 전부 파괴돼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면적이 6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가 9만 8천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새만금을 메꿔가지고 약 10만 평방킬로미터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보다도 약 6배가 넓습니다, 땅이. 근데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군사력이 2위를 자랑하는 러시아의 집중 포격을 받고도 어떻게 2년 반 동안 러시아가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러시아가 땅이 첫째는 넓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토 회원 국가들이 도와줬기 때문이고, 미국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도 살아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일에 나토가 멀리한다거나 미국이 멀리하는 순간 젤렌스키가 이끌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1991년도까지만 해도 핵무기가 1900개가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 그때 16,500개, 미국이 15,000개, 세 번째가 우크라이나 1,900개였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여러분 알다시피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영국이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11,900개의 핵탄두를 전부 다 러시아에게 주게끔 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미국이 뇌관을 빼가지고 미국의 테네시의 계곡 속에다가 지금 숨겨놓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만일에 그때 1,900개 핵탄두 가운데 100개만 남겨놨더라면, 아니 50개만 남겨놨더라면 러시아가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가 있겠느냐고 아쉬워합니다만, 그때 각서에 미국하고 러시아가 영국이 뭐라고 사인했냐면은 만일에 우크라이나의 외부 침략이 들어온다거나 어려움이 겹칠 때는 우리 모두가 합쳐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누가 우크라이나를 책임지고 있는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모두가 처음에는 움츠렸습니다. 왜? 24일 날 전쟁이 벌어졌는데 27일 날 쇼이구라고 하는 러시아 국방장관이 푸틴의 지시다 그러면서 ICBM, MRBM, IRBM 이 모든 무기를 다 준비해가지고 공격할 준비를 갖춰라 라고 지시했다. 그래, 우리는 핵전쟁의 대비 태세로 돌아간다라고 쇼이구가 발표를 하니까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에 벌벌 떨어버린 거예요. 한 방이면 끝나버리거든요. 여기 화이트보드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쓰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화이트보드가 없죠? 여러분 지금 나눠준 것은 그냥 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시면 우리보다 6배가 땅이 넓은 땅인데요. 91%가 평지입니다. 우리나라는 30%가 평지고 70%가 산이거든요. 우리 한번 비교해 보세요. 60만 평에 91%가 평지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농사 지을 수 있는 면적이 83%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은 58%밖에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빔으로 하면은 이 얘기 소재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화이트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약 1970km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붙어있는 국경 지역인데 키우라는 데가 수도입니다. 여기서부터 해리손 옆으로 해서 크림 반도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강이 드네프르 강이라는 겁니다. 2300km예요. 강의 길이가. 여러분 자료에 제가 적어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이 낙동강인데 510km입니다. 강원도에서부터 부산 앞바다로 흘러가는 게 낙동강 510km예요. 그 다음에 510km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인천 앞바다로 빠지는 걸 한강이라고 그래요. 505km입니다. 그러면 2300km면 얼마나 긴가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제가 왜 우크라이나를 얘기하냐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걱정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쪽은 우크라이나에서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 서쪽은 우크라이나 계통이 많이 살고 있는데 약간 가난해요. 우리 서울로 말하면 강남 강북입니다. 동서로 갈라요. 여기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1917년도에 러시아가 공산국이 되었을 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91년도에 독립을 했으니까 여러분 몇 년 걸렸는가 딱 나오잖아요. 이 동안에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같은 공화국이에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니까 이동이 자유로웠죠. 그래 러시아 사람들이 이쪽 평야지대로 많이 와서 살아요. 그래 지금 현재 돈바스 지역이라고 그래요.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 여기를 돈바스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돈바스 지역에는 약 90%의 인구가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12,000불 소득을 올리는 러시아 쪽에 붙어서 살지 4,600불 되는 우크라이나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쪽 이 2300km 드네프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황금 지역입니다. 엄청나게 기름진 떡에 여러분 세계 사람이 먹는 해바라기 씨의 3분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사람이 먹는 대부분의 밀가루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유럽의 곡창지대, 유럽의 창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쟁이 일어나 보니까 유럽 사람들의 밀가루 값이 올라가고 해바라기 씨 값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폭등해. 더구나 이 지역을 통과해서 기름이 유럽으로 보급되고 있는데 이걸 차단시켜 놓으니까 유럽 값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 유럽 사람들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자,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안 받아야 되니까 우크라이나 편대기는 돼야 되는데 여기 전쟁 나니까 기름값 올라가, 밀가루값 올라가, 기름값 올라가니까 이거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전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요. 여러분 아시죠? 2019년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 대통령이 누구였죠? 예?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불러다가 백악관에서 현금으로 3억 달러를 줬습니다. 현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보면 1400대 1로 하면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억 달러를 주면서 젤렌스키 보고 뭐라고 했느냐? EU에 가입을 해라. 그 다음 나토에 가입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고 도와줄게. EU에게 물어보니까 이 러시아하고 붙어가지고는 자기들이 곤란을 거두니까 EU에 가입한 거 끓이거든요. EU에 가입은 그러도록 경제 공동체니까 좋은데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해 놓으면 러시아의 타켓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걸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누가 인터넷으로 가기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여기 러시아 국경에서부터 모스크바까지 거리가 500km입니다. 500km고요. 여기 키우에서부터는 750km입니다. 이웃이에요. 이걸 얼른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를 상황을 놓고 딱 보시면은 한반도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서울에서부터 판문점까지 거리가 52km입니다. 그 다음에 평양이 있잖아요. 평양까지 거리가 194km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국의 수도 베이징까지는 약 5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동해안 건너서 베이징 거리보다도 750km, 국경에서는 500km니까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 나토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800km 가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미군이 안 줘도 나토군이 가지고 있는 800km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300km를 넘어서 우리도 이미 1000km까지 갈 수 있는 우리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만일에 나토에 뺏겨버리면 마치 옷 벗은 여자가 남자 앞에 서 있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독립을 시켜서는 안 되고 나토 쪽에 뺏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얼음장을 놓는데 옆에 있는 터키라고 하죠. 투르키에라고 그러죠, 지금은. 옆에 있는 투르키에다가 뭐라고 하는 거니? 만일에 너희들 얘들 독립시켜주는데 너희가 서명을 하면 제일 먼저 너부터 때려버리겠다. 그 다음에 폴란드 너도 때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나토 가입을 제일 끓이는 것은 누구냐면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이 아니고 가장 우크라이나가 붙어있는 동유럽 국가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러시아에게 보여주면 이놈들이 때려버리면 우리는 한 방이면 끝나버리니까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로 다시 시선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제 강의가 재미없습니까? 재미있으세요? 일본이 왜 미국 앞에 꼼짝 못 온지 아시죠? 우리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뭐 3억 5천만 달러를 3,500억 달러를 내라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그 돈 약 4천억 달러 정도의 외환 가지고 있는데 이거 족부로는 우리 1997년 98년 외환 위기 같은 게 다시 올 텐데 우리 창고를 비울 수가 없다. 이렇게 배짱이라도 내불면서 지금 막 협상단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일본 놈들은 하이 소데스네 이레샤이 마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불러가서 그냥 꼼짝 못 오고 보셨죠? 이걸 미국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냐? 일본 땅을 우리가 구분한다면 네 동갈로 나눠집니다. 이게 북해도예요. 북해도에서 16km밖에 안 되는 지점에 쿠나시리 에토로브 스코른 하부아이라는 섬 4개가 있어요. 이게 원래 일본 땅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일본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위에 사할린이라는 섬이 있잖아요. 사할린, 사할린 있고 사할린이 있어요. 근데 이 남사할린을 일본에다가 뺏겼어요. 그래, 뺏겼는데 2차 대전 끝나면서 졌으니까 남사할린을 러시아가 찾아오면서 여기 붙어있는 쿠나시레 에토로프 시코라는 하부만 4개 섬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패망국이니까. 야, 러시아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뭐 우리 다 역전의 용사들이니까 알겠습니다만은 일본 놈 헌병이나 일본 군인을 한 명도 잡아 죽이지 않고 다 보내줬습니다. 아시죠? 아, 왜 대답 안 하세요? 적산가옥은 우리가 그놈들이 놔둔 걸 우리가 써도 안 죽이고 미군들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러시아는요, 일본 애들이 연해주를 일부 침범해가지고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45년 8월 15일 해방되자마자 일본 애들은 한 명도 보내지 마라 이렇게 지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을 어른에서부터 애새끼까지 잡아다가 죽을 때까지 고생시키면서 일본 땅으로 안 보낸 건 러시아입니다. 이게 일본 애들은 러시아만 그러면 말만 들으면 그렇지. 와씨. 우리 한국 그러면 코리아 조선진 별로 겁을 안 내요. 근데 러시아 그러면 아이씨 겁을 낸다고요. 제가 러시아에 90년에 고르바초프를 만나러 가서 제가 만나봤어요. 그 뒤에도 91년, 92년에 러시아를 갔는데 여기 이제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를 가가지고 그 러시아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 애들이 러시아를 겁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저 북한의 두만강역을 지나면 러시아 핫산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핫산역. 우리나라의 제일 첫 번째 역이 러시아에 여기 핫산역입니다. 핫산역에서 조금만 블라디보스토크 거기서 쭉 올라가면 하바롭스크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가면 이르치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로 넘어갑니다. 저보고 러시아 철도를 타봤냐고 그래요. 그래 멀리는 안 타봤지만 하바롭스크에서 핫산역까지는 타봤다고 그랬더니 그건 러시아 일부에 불과하다 이게. 요 일주일 걸리는데 거기는 한 달 걸린다는 거예요. 보통 차 타면. 그런데 그 철로에 선반이 얼마나 많겠냐. 철로를 고정시키는 선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핫산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의 땅끝까지 그 선반이 철로를 지탱하고 있는 그 선반 숫자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 길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반 숫자만큼 일본 놈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애기들이 커가지고 노동력이 있을 때까지 키워가지고 다 자차고 다 강제 수용소에 끌고 와서 일본 사람을 처절하게 죽여버리는 러시아 애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가 4개 미사일 핵군단을 배치해놨습니다. 쿠나시리 에토로프 스코라는 하루마 여기에다가. 그런데 거기다 배치한 핵무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던진 핵폭탄의 100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핵미사일 2개만 여기하고 여기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조금 더 철저히 하려면 3개만 던지면 일본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1개 여단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요 러시아만 땅만 보면 발이 걸버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 사람이 돈 안 내려고 그러면 우리 물러갈까? 일본 땅 비워주고 우리 갈까? 그럼 일본 사람들은 그럼 러시아 애들이 그대로 있는데 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놔 이 새끼야. 에? 하이 소데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일본에 돈밖에 없으면 내놓은 거예요. 일본은 미국의 밥이에요. 누구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겁을 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확실히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젤렌스키라고 하는 지도자와 국민들의 똘똘 뭉쳐있는 애국심이 엄청나요. 여러분,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부르니까 군인들이 입는 카키색 남방을 입고 왔어요. 아니, 여기 올 때는 세계 정상들이 벌벌 떨면서 트럼프 앞에 예를 갖추는데 이 새끼가 군복 차림으로 런닝샷스 바람으로 왔어? 그게 밑에 있는 참모가 여보시오, 그 예의를 갖추시오, 옷 좀 제대로 입고 와야지. 그러니까 나는 전쟁터에서 온 지휘관이요. 멋지잖아요. 예? 이걸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넥타이 한 번 안 매고 양복 한 번 안 입고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지도자다. 그 생각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제가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전쟁 끝나면 우리 한번 여행 가십시다. 우리 이한영 회장님이 자꾸 어디로 많이 다닌다고 그러시던데 여기 한번 전 세계 한번 내가지고 가세요. 여기에는 러시아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가 4명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러시아 그러면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레닌이고요, 철권 정치를 했던 사람은 스탈린이고요, 스탈린 다음부터 지도자가 여러분 누구예요? 후르쇼프, 그 다음에 체르넨코, 브레지네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라고. 죄와벌을 쓴 사람. 여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작곡가가 누구예요? 차이코프스키. 이 러시아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대통령 고르바초프인 라시아에서도 여기 출신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 다음 평지가 91%고 농업단지가 83%고 58%를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이렇게 기름진 땅이고 천연자원 히토류가 아주 많이 나와요. 히토류. 그래서 지난번에 젤렌스키 보고 반 이상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해야 무기 주겠다 이랬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트럼프가 약간 좀 이상한 놈이요. 응? 저게 어떻게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인가 싶단 말이야, 이게. 아니, 전쟁을 도와줄 테니까 이 다음에 히토리를 팔 일 있으면 우리에게 팔아라. 이래야지 그게 정상이지. 반 이상 내놔, 이 쌍놈시키. 그러니까 그냥, 아니, 너무 때리지 말고 말하세요. 서서 이게. 이 새끼가 그래도 말대꾸네, 이 새끼가. 이러면서 지금 자꾸 가고 있잖아요. 불쌍하다고요. 우크라이나는 정치인도 많고 작곡가도 많고 문예인도 많지만 거기에 제일 유명한 것이 러시아 여자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얼마나 미녀가 많은지요. 일본 남자들하고 유럽의 남자가 여기 여행만 갔다 오면 이혼율이 높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 여자는 좋은데 니는 이 새끼야 그것밖에 안 생겼단 말이야. 자기 분을 갖다 구박하니까 이혼율이 높아져 버린 그 정도로 미녀들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미녀가 많이 있으면 뭐라고, 평야지면 뭐라고, 천연자원이면 뭐래요. 잔혹한 러시아의 군바라를 집혀버리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만일에 이쪽 지역을 이제 비무장지대로 만들어놔야 되지. 만일에 여기를. 그런데 지금 요사이 지금 푸틴이가 트럼프하고 지금 평화협정에 가입해 줄 테니까 요 동부 지역하고 밑에 해리슨, 메리풀 지역, 이 지역을 이쪽으로 주라 이거야. 그러면 러시아 땅의 5분지를 줘버리는 겁니다. 60만 평에서 약 12만 평을 이쪽으로 줘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줘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지금 현재 러시아 애들이
우크라이나 군들하고 싸우면서 점령된 지역이 약 5분지래요. 우리 한반도 땅, 우리 남한 땅 10만 평방키로부터 넓은 땅을 먹어놓고 이쪽으로 다 하려고 해야 평화협정에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죽어도 못합니다. 여기 지금 요 크림반도라고 그러죠. 크림반도라니까 진도나 혹시 뭐 조그만 섬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27,0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27,000평방킬로미터. 이 진도가 몇 킬로죠? 평방킬로미터? 한 몇만 평방킬로미터 될 겁니다. 서울은 650평방킬로미터거든요. 여기 27,000평방킬로미터. 여기에 제일 끝터리가 여러분 얄타라고 유명하죠. 얄타. 얄타 회담 아시죠?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모스크바의 모스크바의 스탈린하고 그다음에 영국의 처칠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회담한 얄타가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을 거쳐야만 여기 지중해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중해로 연결된 지역을 내놓으라 이거야.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죽어도 그러는 동안에 수없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추운 지역인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제일 꼭대기 함경부터 온성시 있죠. 우리 제일 꼭대기 함경부터 온성시가 41도, 약 41도입니다. 북이. 여기가 보니까 44도쯤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함경부터 꼭대기 온성시보다 몇 도가 더 높은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말인데 벌써 여기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겨울입니다. 여기에서 전기도 끊기고 수도 끊기고 밥줄 끊긴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나무 이야기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지금 어떤 사람은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같이 쏴버리자. 욕을 하기가 뭐해서 그렇지. 뭣도 모르는 놈들이 핵을 만들어가지고 쏘자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ICBM, IRBM 몇 개만 던지면 끝나요. 지금 남북관계, 지금 만일에 전쟁이 벌어지면 여기 휴전선에 배치한 것만 해도 2만 1000기의 장사포가 있어요. 2만 1000기. 장사포에서 한 발만 던지면 2만 1000발이 나오는 거예요. 10발씩 던지면 21만 발이 함부로 떨어지면 수도권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자고? 에? 만일에 우리 한반도가 둘이 저기 아프리카나 어디에 떨어졌으면 한번 붙어볼 만하죠. 죽건 살건. 우리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6.5km, 중국과 1340km, 삼면인 바다가 8700km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리와 북한하고 국경이 직경거리가 6.5km지 꼬불꼬불하면 19km입니다.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땅이 얼마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약 700배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170배, 170배. 170배. 여러분, 여기 중국은 1340km가 붙어 있는데 인구가 15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면적이 우리 한반도의 100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에 우리가 5천만으로 잡고 쟤들이 15억 잡으면 30배인데 우리보다 100배가 넓은 땅에서 30배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땅에서 중국 사람은 살고 있어. 그러나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은 무대기같이 보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만일에 북한 땅이 전쟁 나가지고 우리가 유엔 미군하고 손잡고 올라가서 여기 한번 국경지대를 점령했다고 봅시다. 러시아가 가만히 있어요? 러시아의 푸틴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북한 땅이 누구 땅이냐 그러면 김정은이, 김일성이 손주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다 대답 안 합니다. 우리 앞마당이라 그럽니다. 중국의 시진핑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누구 땅이냐 그러면 우리 앞마당이면서 작은 집이라 그럽니다. 김정은이 땅이라고 안 하고 자기 작은 집이다 이게야. 여기가 무너지면은 러시아가 무너지고 중국이 무너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핵무기를 어디다 5군데다가 분산 배치했는데 주로 러시아, 중국 국경지대에다 배치해놨습니다. 평양에다가 배치해놓은 거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 한국군과 미군이 둘이서 손을 잡고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파괴하려고 공격을 하면은 바로 이 지역에 폭파가 되면서 낙진이 중국과 러시아로 넘어가면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핵전쟁을 미국이나 한국이 유도했다는 명분으로 러시아, 중국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근데 만일에 둘이 전쟁이 벌어져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림도 없습니다. 전쟁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나라와 우리 이제 주변에 북한의 삼각관계, 이걸 이제 북방 삼각관계, 남방 삼각관계. 그런데 지금 5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초까지 이루어졌던 이 북방 삼각관계가 지금은 무너진 것 같은데 지금 신냉전 기류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새로 북, 중, 러 삼각관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국과 남과 일본과 미국 세 나라가 남방 삼각관계를 맺는 그래 신냉전 구조의 기류가 한반도를 지금 덮치고 있어요. 여러분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만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여러분 땀을 쥐고 바라봤던 거, 우리 특히나 이 전라도의 진도 같은 분들은 그냥 정치의식이 높아가지고 땀을 쥐면서 봤잖아요. 저 김정은 저 새끼가 그냥 좀 무릎을 꿇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9년 그래 놓고는 2019년에 2월 달하고 이제 8월 달에 다시 만났는데 한 번이 여러분 하노이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판문점에서 만났던 것을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그때 땀을 쥐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빅딜도 좋고 노딜도 좋고 그 다음에 이더프 딜도 좋고 뭐도 좋다. A형만 H형만 되지 말고 A형이 됐으면 좋겠다. 둘이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야지. H가 되면 안 된다. 그러게 A형으로 발전되기를 우리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의 트럼프 밑에서 그 안보 담당하는 놈, 시엄마인한 놈 있잖아요. 볼턴이란 놈. 이놈의 새끼가 어르신 갑시다. 저 새끼 놔둬버리고 갑시다. 만찬 밥 다 준비해놓고 밥 다 먹고 비행기 타고. 김정은이가요 60시간을 기차를 타고 하노이를 갔어요. 60시간. 여러분 24시간이 하루면 며칠이 갑니까? 생각해보세요. 며칠을 갔습니다. 얼마나 그때 김정은이가 기차를 타고 간 것은 고소 공포증 때문에 비행기를 타면 겁이 나서 기차로 갔다 오지만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기차에 누구를 태우고 갔느냐? 북한의 경제통들을 전부 데려갔어요. 하노이가 어떻게 공산혁명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시아에서 별로 떠오르는가? 우리 북한이 잘 사는 나라가 인민들이 배가 부르게끔 나라를 만들어야 될 텐데 하노이에 가서 배우자. 그래서 가자마자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미국이 투자한 기업, 일본이 투자한 기업, 한국이 투자한 기업에 가서 연구해라고 연구진들을 싹 보냈어요. 그들의 결론이 뭐였겠습니까? 평화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보고서했을 겁니다. 그런데 볼턴이 일어서자 그러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장사꾼이요, 비행기 타고 가버렸습니다. 김정은이는 얼마나 60시간을 왔다가 다시 60시간을 돌아가. 가자마자, 평양으로 가자마자 어디부터 갔어요? 시진핑한테 찾아갔습니다. 이게 시진핑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지금 누구 만나고 왔어? 아이, 뭐 잘 아시면서. 트럼프 만나고 왔습니다. 당신 갈 때부터 알았어. 빈손으로 올 걸. 미국이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이웃인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 이 사람아! 트럼프한테 붙어야지 국민이 있을 줄 알아? 제가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새끼야, 눈물 흘리지 말고 얘기해, 이 새끼야. 그 다음부터 중국에서 바로 노동자들을, 유엔에서 지금 북한을 규제했잖아요. 노동자를 못 보내요. 인력 송출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인력 송출을 몰래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진핑 어른 앞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만 명이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이 지금 규제를 해가지고 북한 경제를 묶어놓으니까 북한은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사정부에서 아니면 독재정부에서 뭐라고 했는 거니? 북한이 우리를 위협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계 군사력 1위에서부터 30위까지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6위로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미국이 1위, 2위가 러시아, 3국이 중국, 4위가 인도, 5위가 일본, 6위가 코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30위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이 한 얼마죠? 한 700조가 넘죠? 근데 지금 뭡니까? 국방 예산이 금년에 한 680조 정도 되는데 그게 10분의 1이 국방비예요. 그러면 지금 북한의 GDP는 전부 합쳐봐야 우리 국방비의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40조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하고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그러니까 이 북한 입장에서는 살아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우리나라는 지금요, 국민소득이 얼마냐? 약 4만 6천 불이에요. 북한은 코로나 사태 전까지만 해도, 2020년 전까지만 해도 1200불이라고 나왔어요. 1200불. 그런데 작년에 IMF에서 다시 발표를 했는데 북한의 국민소득이 오면 950불. 4만 6천 불로 950불로 게임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1200불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가 1차 경제 5개년 개발 시작할 때 우리 약 80불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그래도 우리가 경제 개발 시작했을 때보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중국에다가 보내가지고 인력 송출한 그 돈이 지금 북한에 오거든. 우리나라가 중동에 모래바람을 타고 가서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에 가서 우리 군인들이 목숨 바치면서 돈 벌어다 우리 한국의 근대화에 많이 도왔지 않습니까? 중국에, 독일에 가서 우리 간호사들이 우리 탄광에 가서 돈을 벌어온 것처럼 얘네들은 지금 중국 가서 벌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 딱 터지니까 러시아 국민소득이 12,000불이에요. 12,000불 소득만큼 줘야 간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에서 파견된 인민군은 12,000불 러시아 사람들의 국민소득만큼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북한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북한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제가 국가정보원이라든지 보안사령부의 지휘관들 교육을 수십 년 해온 사람 아닙니까? 이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은 지금 숨통이 터졌다는 거예요. 예? 러시아, 중국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미국을 믿고 일본 믿었더니 한때는 북한이요, 일본을 믿었어요. 우리 정부는 비판해도 일본을 믿었어요. 그래서 만경보호를 다시 띄우겠다.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돈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미국의 지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강경 드라이브 정책으로 나가버리니까 자, 남북 연락소도 폭파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휴전선에 가면은 여기 지금 다리를 놨습니다. 아시죠? 예, 도라선역에서부터 들어가는데 예, 기찻길도 놔놓고 일반 차도 지나가는 길을 만들었는데 이걸 다 파괴시켰다. 파괴시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땅을, 자기 땅에 있는 걸 파괴시켰다는 것은 우리 쪽에서 탱크를 몰고 기습할 가능성이 있고 기차를 몰고 군인들이 급습해서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정부가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 놈들이 떨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반도 남북이 지금 긴장이 고조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은 이미 평양시 말고는 이미 벌써 수백만이 아사 직전이에요. 근데 돈을 벌어가지고 오자마자 평양에다 뿌려가지고 관광지 만들면서 세계에다 홍보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무역이 안 되잖아요. 천연다운도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만 잘 보이면 거기서부터 관광자원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해안 쪽에다가 관광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관광단지 이번 여러분 광고하는 거 많이 보셨죠? 거기에 관광객 한 사람,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하나 들어오면 우리나라 자동차 4대, 5대 판 것만큼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국민소득이 195불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만일에 관광지에다가 러시아나 중국 아니면 동유럽 국가들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광을 한다면 얼마나 수입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에 가면 북한은 공경에 빠질 것이다, 굶어 죽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안 죽습니다. 우리 80불 때도 살았잖아요. 여기 지금 젊으신 지도자들은 몰라도 연세가 벌써 한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충군기를 건너왔던 걸 잘 아시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나무를 캐가지고 씹어 먹으면서도 살아남았는데 북한은 러시아, 중국에서 파이프로 지금 물을 대주고 있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고사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지금 통일원 장관이 북한과 협류, 교류해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고 이재명 정부에서 북한을 적으로 물론 적이기는 적이지만 통일의 대상으로 끌어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통일 정책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일평생 동안 이 분야에 전공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이가 빨갱이 정부가 북한에다가 돈을 대줘가지고 통일이 멀어졌다고? 제가 국가정보원의 국실장들 교육을 시키던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0년대부터 이제 개발이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한 건 70년대부터입니다. 이 80년도까지 우리가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만들었어요. 노동집약적인 상품. 예. 신발, 삼류, 가발, 완구, 합판. 이게 이제 노동집약적인 상품이랍니다. 아시죠? 네. 우리나라 70년대 이후에 먹고 산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신발, 삼류, 가발, 완구, 합판, 전자. 옛날에 제가 살던 우리 집에 제가 70년대 가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요 꼬매고 있더라고. 이게 그때 당시에 아마 진도도 그런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살았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노동 집약적 예산은. 그런데 70년대가 딱 무르익어 가니까 큰일 났어요. 우리 한국 이 산업을 주도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재벌들입니다. 그래 우리나라 재벌 회사들의 회장들이 의논을 했어요. 이걸 팔아먹는데 중국의 등소평이가 등자기가 실사구시 정책을 쓰면서 쉽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막 세 개 다 팔아먹으니까 우리 게 안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송합니다만 아주 고급 백화점 말고 웬만한 중저가 제품에 가보세요.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지금 이런 거 만들어요? 신발 3류 가발 왕거 합판을 누가 만들어요 지금? 안 만듭니다 이거. 합판은 우리나라에서 세계 수출을 전담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잘 안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해가 많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기 때문에 많이 우리 재벌 회사들이 안 되니까 그때 노태우 대통령한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사정한 겁니다. 중국이 국제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우리 시장을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에서 차관 빌려다가 공장 짓고 기계 도입에다가 지금 먹고 사는데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재벌 회사들한테 총수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팔던 제품 시장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빨리 중국과 동유럽 국가, 적성 국가에다가 팔아야만 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다 팔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이 말을 듣더니 그래요? 경제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말대로 그러면 적성 국가에다 물건을 팔도록 교류 협력을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벌 회사에서 대답하기를 이미 우리는 그들을 국가에다가 비즈니스 이름으로 가서 외교해서 발판을 거의 많이 닦았습니다. 정부가 협력만 해주고 문고리만 터주면 우리 상품을 수출해가지고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90년에 말하자면 해가지고 91년에 우리가 러시아하고 수교가 됐잖아요. 중국하고도 92년에 수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에다가 30억 달러를 지원한 겁니다. 14억 달러는 현금을 주고 16억 달러는 상품을 줘가지고 30억 달러를 지원했죠.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김대중이 하기 전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뭣도 모르는 새끼들이 이러는 거예요. 뭣도 모르는 새끼들이. 김대중이 빨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국가정보원의 국처장들, 쉽게 말해서 안기부에 국장하고 차장 말고 전 직원들 내가 교육을 시킬 때 내가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경제가 살았다고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3시간씩 강의를 했는데, 오더니 처장하고 국장들이 차를 한 잔씩 가지고 오더니, 교수님, 우리 회사에 와서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은 교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야,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어느 놈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빨갱이 새끼들 타도해야 된다 해야만 안기부에서 점수 얻는 줄 알고 그따위 소리 한다는 거예요. 국처장들이. 그때 제가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 있었고 모스크바에 있었고 그 다음에 폴란드의 수도 어디에도 있었고 부다페스트 헝가리에 알마니아 루마니아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동유럽 국가하고 수교할 때 6억에서 8억 달러씩 줬고 러시아에는 30억 달러 줬고 아직도 30억 달러 준 걸 러시아에서 못 찾아왔습니다. 아세요? 아니 대답 안 하시네. 아직도 못 주고 있어요. 안 준 것 때문에 우리가 못 받은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보에서 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고흥에서 1단 로켓 살 때 2단 로켓은 우리가 말고 2단 로켓은 러시아에서 3천억 주고 사온 거 아시죠? 그때 제가 한참 안기부 강의할 때입니다.
3천억 주고 사왔어요. 그때 이놈들이 로켓 기술을 우리에게 뺏길까봐 러시아 놈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3천억 달러를, 한국 돈 3천억을 주고 팔면서도 300명의 경호원들이 붙은 거예요. 안에 못 열어보게. 그래, 녹동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걸 2단 로켓을 접목시킬 때 나사 하나 조이는 것까지 러시아의 호위병들이 지켜보면서 못 만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써 올려버렸잖아요, 지금. 1단 로켓을 가져와가지고 시험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눈이 좋아가지고요, 기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도 딱 열어보면 1초 동안에 몇 번 도는가 손으로 계산해 버린다는 거예요. 눈썰매 가지고 눈으로 도장을 사진을 찍어요. 카메라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딱 찍어버리네. 그러면 와서 그냥 1년도 안 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의 비행기 F-15, 16기, 그 다음에 F-35A기 있죠? 지금도 F-15, 16기 엔진도 못 열어보게 아세요? 여러분, 제가 공군 파이로트들을 15년 교육을 했어요. 파이로트들이 와서 그래요. 교육받으면서. 교수님, 우리는 미국서 그 비싼 주고 사온 비행기가 엔진 소리가 이상해서 고치려고 뚜껑을 열면 미국의 제재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끌려가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그놈들이 와서 자기들이 수리를 하고 손보지 우리는 열어보면 우리가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KF-21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F-35A기도 우리가 여기 보면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이 새끼들이 못 만들게 지금도 만들어. 우리한테 지금요, 초계기 주기로 해가지고 거기에 싣고 있는 미사일 준다 해가지고 아직도 안 주고 있고, 비행기에서 던지는 것도 안 주고 있고, 계약은 다 해놓고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이 하도 잘 만들어버리니까. 근데 우리에게 지금 반위산업 때문에 먹고 살게 준 기술을 누가 줬냐? 러시아가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러시아가 미국하고 쌍벽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미국은요, 일체 한국이 만들어버리니까 안 준다. 못 팔아먹으니까 안 준다. 지금 이번에도 협상단이 가가지고 3,500억 달러를 안 주는 대신 미국의 무기 많이 사오기로 아마 계약할 겁니다. 미국이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러시아 보고 30억 달러 안 줘? 왜 당신들 빌려간 지 어제 91년에 가져가가지고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 그랬더니 갚으면 될 거 아니요. 지금은 나중에. 그러면 우선에 당신들 최첨단 무기는 안 달라고 할 테니까 좀 무기 같은 거 주시오.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사가지고 배에다 싣고 오려고 그러니까 미국의 CIA가 알아가지고 절대 무기를 못 사오고요. 러시아 무기를. 그래서 전부 해체시켜가지고 고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립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AD 국방과학연수원에서 우리가 만든 것이 지금 최신형 우리 전차고 우리의 미사일이고 다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에게 북한의 뒤에서 후견인이고 한반도 분단을 시킨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한편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또 한편 협력도 해준 국가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양면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중국도 우리에게 우리 한반도 압록강 도망가가지고 올라가서 우리 미군 해병대가 올라가서 다 했는데 중공군이 넘어와가지고 장진호 사건에서 우리 1, 2개 사단 미군 사단이 전멸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휴전 협정이 돼가지고 이 분단된 국가인데 중국을 우리가 지금 현재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AI에다가 자세히 찾아봤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하고 수출해서 먹고 산 거, 우리의 전체가 뭐냐, 1위가 미국이에요. 2위가 중국이에요. 3위가 일본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92년에 중국하고 수교가 됐거든요. 92년 중국과 수교되기 전에 중국에 물건 하나 못 팔았어요. 이 이후에 판 것만 해가지고 26%를 중국에 팔았고
홍콩이 55.2%를 팔아서 합치니까 31.2%를 판 거예요. 지금까지 수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중국이 우리 사준 것은 31.2%고 미국이 11%고 일본이 6.7%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의 수출하고 다 합쳐봐야 17.7%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31.2%를 사준 거예요. 중국을 우리가 지금 무시할 수 있어요? 즉 경제는 안보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가 둘이요 재밌게 알콩달콩 살다가 남자가 돈도 못 벌어오고 그냥 술이나 처먹고 퍼져 있으면 여자가 뭐라 그래? 이 개새끼야, 응? 돈을 못 벌어오고 나를 해방을 시켜주든지 이 새끼야. 가정 깨지는 거예요. 자식놈 새끼들 밥도 못 먹이고. 그러니까 지금 경제는 안보입니다. 안보가 경제고 경제가 안보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해가지고 그나마 먹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품을 제일 많이 사준 게 중국이에요. 중국을 우리가 지금 현재 적으로 몰아보면 됩니다. 중국에 나쁜 놈들 많아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캄보디아에서 지금 우리들 납치해가지고 이 새끼들 지금 하는 놈들도 중국 놈들 나쁜 놈들 있기는 있는데 그게 중국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북한하고 러시아, 중국이 신냉정부로 삼각관계를 가지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일본과 철통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재명 정부가 잘한 것이 대통령이 일본의 총리 딱 만나자마자 탁 손잡고 미래는 미래고 과거는 과거니까 앞으로 미래로 나가자. 참 이 얘기를 잘했더만 거. 과거를 없애버리자고 그랬으면 이제 묻어버리자는 말인데 아니고 과거는 과거대로 놔두되 미래를 나가자. 얼마나 잘한 겁니까? 트럼프 만나가지고 쫄아가지고 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얼마나 예의 바르게 탁 앉아가지고 할 얘기 다 하고 사인을 하는 게 안 하고 와버렸잖아요. 일본에는 이시카와는 그냥 사인했는데 안 하고 왔잖아요. 네. 여러분 평택에 지금 미군 기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돈을 1년에요 수십억 달러 우리가 무상으로 미국의 군사기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도로 닦는 것도 그냥 고속도로비도 무료, 수도도 무료, 전기도 그냥 주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미군들이 사유로는 그 기지는 우리나라 5성급 호텔 정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미군 사병들이 살고 있다고. 그걸 우리가 만들어줬어요. 우리 돈 들여서. 근데 미국이 우리 와서 뭐 한다고? 여러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반도가 갈라져 있는데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미국이 앞으로 러시아가 중국을 컨트롤해야 할 텐데 어디가? 일본이 오른발, 왼발은 우리 한국에다 딛고 양쪽 다리 딱 딛고 러시아, 중국, 러시아 정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중국 밑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대만까지. 그래서 오키나와 기지를 중심 삼고 미국이 전진 기지를 만들어 놓고 있고 그 다음 우리 한국에 평택 기지가 지금 이걸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전진 기지가 있어요. 이렇게 미국의 중요한 안보 기지를 우리가 무료로 제공해 주면서 그들이 나쁜 짓거리 해도 참아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한다고? 우리가 뭐 공짜 얻어먹는 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 한국에 대한 존재감을 확실히 인식하고 우리하고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로서 동맹국의 지위를 유지해주는 안보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권위를 세우는 것은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 혼자 가지고 안 돼. 국민들이 딱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웃집 돈 많은 아버지하고 돈 없는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 싸울 때 우리 아버지는 저 돈 많은 아버지한테 약해요. 돈 빌려 쓴 거 씻어 놓으니까. 그게 아버지는 큰 소리 못 쳐요. 그럴 때 새끼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버지, C8. 아버지가 공짜 돈 썼습니까?
이자 주고 있잖아요. 너무 비참하게 굴지 마세요. 우리가 안 죽고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씨발 돈 있다고. 요렇게 해야 어이구 저 집 새끼들이 무섭네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시간 끝났다고? 끝났다고? 잠깐 쉬었다 또. 계속 할 수 없게. 저는 괜찮은데 쉬어야 되겠어요? 열받은 집에 그냥 합시다. 그래서 한미일 관계는 공조체제가 공고화돼야 됩니다. 지소미아라고 그러죠?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정. 이거 제가요 37이라고 하는 우리 군부대 혹시 근무하고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군 지휘관 교육을 제가 쭉 할 때 37에 갔어요. 가서 한번 교수님 보시려고 보니까 야 모니터에 북한의 정경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과 미군이 북한에서 움직이는 비행기가 어디로 뜨고 차가 어디로 오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북한이 내려와서 우리 기습 공격해가지고 이 평화로운 진도 섬까지 혹시 교란시켜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정보전입니다. 아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3년 가까이 저렇게 끌고 있는 전쟁이 되라고 누가 일주일은 끝날 거라고 다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잘 자란 재래식 무기 아니에요. 핵무기 가지고 큰 소리 쳤는데 핵무기를 못 쏘는 거예요. 패스트 눈이라고 지금 유럽에다 미국이 5군데다 핵무기를 배치해놨어요. 제일 가까운 데가 핀란드입니다. 폴란드. 5군데다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모스크바에서 만일에 무전 연락이 가서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여기 지금 얘네들이 제일 많이 핵무기를 보관 지역이 요 연해주입니다. 지금 현재 약 6,000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16,500개에서 다 줄여가지고 한 6,000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이쪽에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 국가가 미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 가까운 쪽으로 무기를 날릴 수 있는 이쪽에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이쪽 유럽 쪽은 걱정도 안 해요. 왜?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다 합쳐봐야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럽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이 미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다음에 힘센 건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무기를 이쪽에 갖다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과 빈틈없는 공조체제를 가져야 되고 미국과 공조체제를 갖춰가지고 만일에 미국이나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려면 이걸 사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유럽에 배치된 5군데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일제히 모스크바를 쏘아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의 푸틴 영악한 놈이 한 방을 못 쏘고 쏜다 말만 하면서 못 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없어서 안 씁니까? 여러분 불이 없어서 못 지집니까 우리가? 저 새끼 미워서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못 하잖아요. 지금 만일에 러시아 핵무기를 쏘면 미국이 딱 눌러버리면 미국의 본토에서 날아가기 전에 이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가 모스크바를 중심한 기지를 강타해가지고 지하 100m 밑에 놨던 핵무기를 전부 파쇄합니다. 그러는데 저놈들이 푸틴이가 뭐라고 지시하면 그 뒤에 미국에서 알고 있거든. 지시했더만 하고 대사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모스크바 크렘린 군인까지 미국이 도청하고 있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핵무기 지시가 내려가면 그 순간 자기들은 전멸한다. 김정은이가 만일에 핵무기를 남쪽에 쏘면 그 순간 지는 죽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무파가 있어요. 5. 그 다음에 우리 천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현무 5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압니까? 현무 5. 이게요.
9톤짜리, 7톤짜리가 있고 9톤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미사일이 9톤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톤이 얼마나 큰가 아시잖아요. 9톤짜리가 고성능 화약을 싣고 북한 상공으로 300km, 여러분 서울에서 평양까지가 194km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300km, 800km 가지고 있는 건 나가고 있는데 800km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여기 접경지까지 던져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방카바스트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놨어요. 방카바스트. 미국만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방카바스트.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북한의 핵기지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낙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국가가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피해 국가로서 전쟁에 참여하거든. 이거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에서 연구한 것이 뭐냐. 100m 밑에 있는 핵기지를 파괴하려면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100m를 한꺼번에 여기를 기지를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팍 날아가서 음속 7배 내지 10배 속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팍 하면 1차 폭발. 그럼 이게 딱 무너져. 그러면서 위에 흙이 싹 내려와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2차 폭발 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차 폭발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그 뭐는 100여 명하고 핵무기를 폭파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핵무기가 위에 나가기 전에 흙 속에 지하 실험장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요걸 미국이 만들어가지고 BU-27기란 걸 만들어가지고 이미 러시아, 중국 앞에 이 얘기 해놨어. 우리 이런 무기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요걸 모방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보다 센 걸 만들어버렸다니까. 우리는 봄을 만들어버려. 봄을. 여러분 이 새끼들. 봄을 만들어버려요. 내가 ADD 국방과학기술연구원들 내가 교육하면서 물어봤어. 아니 당신들은 봄을 만든다고 해서 그랬더니 우리들이 어떻게 무식하게 만들겠습니까? 종합된 우리의 정보 기술로 만듭니다. 종합된 정보 기술로 만듭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들 독자적인 방위력을 가지고 외침을 막아낼 수 있는, 남의 의지 않고도 막아낼 수 있는 우리 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첨단 무기 만드는데 도와주겠다 했잖아요. 우리 해야 됩니다. 이거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방카바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북한이 알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1호기 타고 어디로 가고 2호기 타고 어디로 가고 다 우리 레이더만이 잡힌다고요. 그게 김정은이가 잘못하면 죽어. 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요트를 타고 있어요. 이 세계 어떤 부호보다 더 좋은 궁전에 살고 있어요. 나이 어린 젊은 새파란 새끼가. 근데 지가 죽으려고 각오하지 않는 한 뭐 때문에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저렇게 하는 거, 발광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보 태세를 철저히 하되 만일에 북한이 이상 행동을 보이면 바로 우리가 선제 공격하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킬체인 전략이에요. 한미연합사령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쟁 연습입니다. 킬체인 전략. 뭐냐, 탁 가서 먼저 벙커에서 때려 뿌리고 우리 특수부대 가서 잡아가지고 생포해 오는 전략입니다. 죽여버리겠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지가 일으켜요? 우리 한국의 미군들이 무슨 여기 지금 애들 장난치러 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디, 괌에 사이판에 좀 놀러 가려고 했는데, 영 불안해서 못 가겠는데, 그러신 분 계시거든. 그냥 다녀오시고, 유럽에 갔다 오려고 했는데, 불안해서 못 가겠다는 분 마음 놓고 다녀오세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한국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 IMD라고 하는 데서, 스위스 IMD, 세계에서 5,000명의 연구원, 세계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5,000명의 연구원을 가지고 있는 연구 집단은 없습니다. 영국의 IISS라고 있어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근데 거기는 안보 분야의 전문가들만 모여 있는 거고, IMD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분야의 최고의 가지고 있는 학자들로 모여 있는.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2050년도가 되면은 세계 G2 국가가 나온다. 5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G2가 미국하고 러시아, 소련이었고, 그 다음부터 90년대 이후에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세 나라가 G3였는데, 2050년, 앞으로 25년이 지나가면 G2가 온다. G2는 누구냐? 미국하고 한국, 코리아다. 요게 스위스 IMD에서 연구한 이거 발표 나니까요, 세계학자들이 그 다음부터 한국을 다시 보는 거죠. 뭐요? 이게 발표한 것이 2000년도입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이에요. 25년 전에 한국 경제는요,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벌써 알아보고 한국은 G2 국가가 될 것이다. 그때 미국은 73,000불이 되고 한국은 78,000불이 될 것이다. 9만. 그러면서 우리하고 미국이 G2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경제통 골드만삭스에서 뭐라고 했느냐? 2050년도가 되면은 한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텐데, 뭘로 지배하느냐? AI로 지배하고, 그 다음에 로봇으로 지배하고, 인공위성으로 지배하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으로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대답 안 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 한국이 참 거대한. 그런데 프랑스의 유명한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에라는 사람이 제가 자료를 써 올렸습니다만, 자크 아탈리에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유명한 미래학자인데, 이 사람은 2050년도가 되면은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탑 국가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은요, 이 논문을 발표하기 전까지 한국에 와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발표해놓고 한국에 와서 자기는 한국에 걸음을 걸 때마다 떨리는 심장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자기는 비로소 느끼고 심장이 뛰는 심정을 자기는 느끼면서 명동을 걸었고 삼성동을 걸었다. 이 사람 이 얘기가 뭔지 압니까? 지도를 이렇게 딱 그려놓고 봐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 보통 여러분 지구본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 중국에 일본이 이렇게 붙어있는 이렇게 돼 있죠? 왜 지구는 둥글게 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보느냐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고 저 반대편에 미국 애들은 거꾸로 서 있는 겁니까? 우리도 서 있고 미국 애들도 서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구를 왜 이렇게 보느냐 이게야. 이걸 거꾸로 한번 봐라. 지구본을 이렇게만 보지 말고 거꾸로 봐라. 보면 대서양 시대, 인도양 시대를 지나서 태평양 시대가 왔는데, 태평양 시대의 리더는 코리아다. 이렇게 딱 보니까요,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가 제일 태평양 시대 앞장서 있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머리 하나 가지고 그 퉁치를 이끌고 가듯이,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듯이 한국이 움직이는 대로 아시아가 움직여, 세계가 움직이게 돼 있다. 그래서 AI 시대에, IT 시대에, 로봇 시대에, 생명공학 시대에, 우주공학 시대에 한국이 이 모든 산업을 이끌고 갈 것이다. 한국에 캠퍼스를 놓고 돌려봐라. 2시간 안에 세계 중심 도시가 다 있다. 4시간 안에 다 들어있다. 6시간은 멀다.
2시간 안에 있는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중에 한국이 중심이 된다. 이야,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도의 인구가 12만에서 2만으로 줄었다고 절대 쫄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좀 거치성스러운 애들 가버리고 없어서 영 좋긴 하고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찾아올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라는 생각 가지고 걸으실 때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약간 좀 흔들면서 걸어야 돼요. 자식들 말이야. 응? 까불지 마 이 자식아. 어디서 왔어? from 진도 이 자식아. 나 진도에서 어쨌단 말이야. 한번 와봐. 저는 진도에 지금 몇 번째 왔는데요.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오게 되고 갈 때마다 너무 허전하고 애인집을 떠나오는 것보다 더 마음이 더 애절한 마음으로 떠나가요. 너무 좋아서. 팽목항을 지나서 30-40분 배를 타고 가면 조도 있잖아요. 그 올라가서 섭을 볼 때마다 그냥 저는 가슴이 메어들죠. 가슴이 메어져. 올 가을에 또 올 겁니다. 막 서울에 패거리들 내가 데리고 기가 막혀요. 여기서 맛있는 음식 먹고 문화원에 와서 한번 판소리 듣고 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까 이 판소리 하신 분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언제 와서 문화원에 앉아있는데 왜 아주머니가 허술한 아주머니가 있어서 어디 밤매다가 왔나.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한 소리 해보시고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진도아리랑을 부는데 그냥 난리가 나버린 난리가. 진도 여인들은 어느 여인이거는 마이크를 주면 소리 못한 사람이 없고 남자들은 그 풍류 체질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어. 이 섬에 살고 있다는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시고 앞으로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놓을 때 진도가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태평양의 제일 앞장서 있는 지역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사람이 깃발을 흔들면 태국 깃발입니다. 그러나 여럿이 태극기를 흔들면 역사의 물결이 됩니다. 계절의 봄은 기다리면 오지만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의 날은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애쓰신 지도자들, 민초들 존경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오늘도 우리 호남 사람들은 진도 사람들은 평화를 부르는 비둘기처럼 이 민족의 제일 앞자리에 서서 태평양 시대로 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시고 새로운 시대를 잉태하는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시는 여러분 되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 마치겠습니다. 질문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네. 옛날에 그 2019년 아까 이제 강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9년 2월 달에 하와이 노블리기 되면서 코리아 피스 프로세스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망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매파 대표적인 존 볼턴 북한 보좌관이 아까 강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 1기 때도 그렇고 트럼프라는 양반이 그 지도 방식이 탑다운 방식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이미 메시지를 존 볼턴한테 줬지 않겠느냐. 그러면요. 예.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볼턴이 헛수가 끊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의사가 이렇게 관철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고를 견해들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지금 그 견해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학자들의 많은 견해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미국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국제정치학자입니다. 제 아들이. 우리 아들이 이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너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탑다운 방식을 선택했는데 선택을 그때 잘못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학자들이 공통된 견해가 그때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와 줘야 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 안 벌어지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세계가 질서를 잡히는 때가 되었는데, 그때 트럼프가 네오콘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네오콘 아시죠? 극우파, 강경 보수파, 군 재벌들. 미국은 뭐 때문에 먹고 사느냐? 미국의 방위산업, 군사 재벌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항공사라든지 뭐 지금 걔네들이 제일 그 군 재벌로서 제일 약한 것이 해군력입니다. 조선소 배를 안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저 현대 조선이 있었는데, 대우조선이 있었는데 우리 IMF가 오면서 사형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기술을 다 따라와 버렸어요. 지금은 일주일만 용접 기술을 보내면 거기서 지금 채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이 조선 해양사람, 지금 요새 마가라고 그러죠. 마가. 저 트럼프 모자에 마가라고 써가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요, 이미 영국에서 출발, 스페인, 포르투갈을 거쳐가지고 미국에서 일본으로 와가지고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조선 기술이. 그런데 중국에서 만든 기술을 보니까 이게 만든 놈마다 조합해요. 물이 새고 갈라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쪽으로 다시 주문이 들어온 겁니다. 제가 현대, 대우, 요 영암에 있는 미포조선 있잖아요. 제가 수십 년 교육을 시킨 사람입니다. 거기 간부들에게 저 물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우리 기술이 좋으냐면, 중동에서 우리가 기름을 싣고 오잖아요. 원유를 싣고 한국에 와서 울산이나 여수에서 이 드라이링을 해가지고 이제 뭐 휘발유도 만들고 방카시우도 만들고 그런 시멘트 아스팔트도 만들고 고무 원료도 뽑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는 동안에 아무리 이걸 잠가도 수증기로 해가지고 분해돼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유를 사가지고 오면은 휘발성이 있는 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만이 이 날아간 놈을 잡아가지고 액체화 시켜가지고 다시 연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 제품은 위험하잖아요. 폭발 위험도 있고 인체도 위험. 이걸 화학 제품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배는 한국밖에 없다 이게야. 그러니까 이거 한국의 조선 사람이 이렇게 트럼프 이놈이 그냥 우리 이재명 대통령 미국에 트럼프 만나고 마지막 방문한 데가 조선소 아닙니까? 거기 사람이 없어요. 기술자가 없어요. 배 만들 놈이 없어요. 우리 한국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다소 국민들이 불안하게 일부 정치인들이 입술에 오르내리도록 외교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천만에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강력한 외교력을 가지고 한국이 손해도 안 보고 미국과 일본과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외교 전략을 이재명 정부가 잘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안보는 지금 뭐 일부는 뭐 군사력이 해이됐네, 전방이 뭐하네 그러지만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자위대도 마찬가지고 미군도 마찬가지고 북한 놈들도 다 지쳐가지고 북한 놈들도 한국 방송 다 듣고 있고 중국을 통해서 이미 CD고 해야지 우리 연속국까지 드라마까지 다 보고 있어요. 힘을 무너져가지고 빨리 한국에 내려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가 지금 아방궁 꾸며놓고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는데 지가 스스로 죽으려고 환장해서 우리들의 현무 파이브가 가서 쉐려버리기를 벙커버스터가 때리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보태세는 안보태세대로 강화돼 우리 발 좀 걸으실 때 좀 이렇게 걸으시면서 우리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한국에 좀 이 진도 사람 풍류를 좋아하잖아요.
풍류를 좋아하는 우리 남도 사람들의 그 기질을 발휘하면서 한국을 지켜나가는 21세기 우리 지도자가 되자 하는 말씀을 대신합니다. 네, 네. 과거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네. 남북한 화해 무드가 좀 와해된 상태. 예, 예. 앞으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국방 정책을 써가지고 심지어는 이 철도를 저쪽에 러시아로 연결해서 유럽까지 가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수님의 견해는 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시베리아 철도를 STR이라고 그럽니다. 소비에트를 통과하는 그 철도. 우리나라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을 거쳐서 두만강역을 핫산역을 지나가지고 하바롭스크로 해서 이르츠크로 해서 모스크바로 해서 영국까지 가는 이 철도가 있는데 이 철도만 개통되면요. 한국은 IMD나 골드만삭스, 자크 아탈리가 말한 이런 사람들이 말했듯이 그냥 G2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물류비가 우선에 3분질도 안 들어요. 물건을 팔 때 물류비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여러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쪽 있지 않습니까? 그 중앙아시아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대단합니다. 그쪽 사람들은요, 일제, 미제 필요 없다, 이게. 한국제라. 중앙아시아 가니까 김우중 씨가 만들어 놓은 대우 자동차가 그쪽을 전부 다 7, 80%가 우리 차예요.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삼성, LG 다 풀놈이 없다는 거야. 스마트폰 삼성 거 다 풀놈이 없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그 사람들 얘기가 빨리 남북이 관계 개선만 되면 북한을 통해서 철도로 남한 제품이 오면 그쪽에서 나오는 그 광물, 그쪽에서 나오는 우리 쪽으로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만 해야 되는데 STR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열망이지만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어느 나라란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철도를 놓게 되면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중국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배합할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철도 놓는 거 못 놓게 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서 허가내서 결국 철도를 못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영향 아래서 일본과 한가 삼각관계만 유지하지 러시아, 중국까지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세계 21세기 나가려면 미국, 일본과 튼튼한 외교 안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이 하는 정책을 해야만 앞으로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미국이 요구한 대로 말하면은 제가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요구해가지고 가져가는 모든 기업들은 제가 강의했던 기업들입니다. 그 총수 들고 저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미국 다 가버리고 나면 우리나라는 젊은이가 근무할 데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진도에 한국의 젊은이가 있어가지고 일합니까? 안 하죠. 저 외국 근로자들이 와 있잖아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애기 안 나요. 그러니까 인구 자꾸 줄어들죠. 젊은이는 농촌 떠나가죠. 도시에 가서 내가 굶어 죽고 알바를 했으면 알바했지. 내가 농촌에 가서 일은 안 하겠다 이러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숍에 가서 하루에 1,300원씩 주고 일당을 받고 시간당 돈을 받더라도 거기 가서 있으면 농촌에서 일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의 이 풍토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빨리 우리의 외교력을 미국과 일본과의 한계에서 러시아, 중국까지도 뻗어가지고 앞으로 가서 우리는 절대 중국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중국 애들이 와서 우리 집 사고 땅 많이 사니까, 특히나 제주도에 땅을 많이 사니까 앞으로 제주도는 중국 것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얘기 하려면 나한테 와서 누가 이야기라고 하세요. 미국에 가면요, 가장 비싼 빌딩이 있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의 뉴욕의 맨해튼이고, 그 다음에가 서부 지역에 있는 LA하고 샌프란시스코입니다. 87%가 일본 땅, 일본 건물입니다. 87%가 일본 건물이에요. 다 고물이 돼가지고, 유령이 나오게 생긴 걸 일본 애들이 가서 다, 사쿠라 위에다 그림 그리면서 만들어가지고, 미국 경제를 일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대로 말하면 이미 미국은 일본에게 점령당했어야 되는 겁니다. 안 당하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한국이 러시아에게 당해요? 중국에 당해요? 일본에 당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1등 언어가 한글입니다. 한글. 네? 여러분 보세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자마자 300년 동안 지배하면서 인도 말을 없애버렸어요. 그 지금 영어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필리핀이나 태국 애들 보세요. 자기 언어 쓰는 사람도 있지만 영어 쓰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어 문화권이 지배하니까. 우리 한국은 미국이 우리하고 그렇게 오랜 관계 있고 일본이 오래 관계했어도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 말고는 일본어 가끔 쓰기는 쓰지. 점퍼를 잠바라고 그러고 그러긴 해도 우리 한국 사람은 주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부심을 느끼고 21세기는 한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세계를 지배하는 태평양 새로운 문명시대가 한반도를 중심 삼고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대결구조가 아니라 화해구조로 협력구조로 바뀌어져야 된다. 통일이 안 돼도 되니까 교류협력이라도 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하도록 하면서 후손들이 이 땅을 아름답고 평화로운 지대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반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